너는 이제 너무 낡았어. 내 옆에 세우기 창피하다고. 10주년 기념일 고급 호텔에서 그녀가 들은 말은 사랑한다는 고백이 아니라 끔찍한 이별 통보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20살이나 어린 여자를 약혼녀라며 대동하고 나타나 그녀를 비참하게 짓밟았습니다. 언니, 거울 좀 보고 사세요. 쭈글쭈글한 게 꼭 우리 집 가사도우미 같네. 그날 그녀는 죽고 싶을 만큼의 치욕을 안고 도망치듯 체육관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홧김에 그곳에서 컵라면이나 먹던 백수 건달과 결혼까지 감행해버렸죠. 그런데 어느 날 전 남친이 찾아와 그들의 가난한 신혼집을 비웃으며 행패를 부리던 그 순간 늘어진 추리닝을 입고 있던 남편이 어딘가로 전화를 걸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채널 구독해 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행복이 가득 찾아올 겁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수영은 거울 앞에서 새로 산 원피스를 다시 한번 매만졌습니다. 오늘은 40세 생일이자 민석과 만난 지 10주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적금을 깬 돈으로 예약한 호텔 레스토랑은 시내에서 가장 비싼 곳이었습니다. 창가 자리까지 특별히 요청해서 예약했어요. 완벽해. 수영이 입술에 립스틱을 바르며 중얼거렸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예쁘게 보였어요. 민석 씨, 오늘은 꼭 와야 해요. 나 오늘 진짜 많이 기대했어요. 선물로 준비한 명품 넥타이 상자를 들고 나서는 수영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10년 동안 민석과 함께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추억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수영이 혼자 말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하는 내내 설렘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택시 안에서 수영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부디 오늘은 나 실망시키지 마요. 부탁이야, 민석 씨. 레스토랑에 도착한 수영은 예약한 창가 테이블에 앉았어요. 웨이터가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약 확인해 드릴게요. 한수영으로 예약했습니다. 아, 맞습니다. 두 분 자리죠? 웨이터가 친절하게 안내했어요. 웨이터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남자분 오시면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수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천천히 오겠죠. 감사합니다. 민석 씨 오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수영이 웨이터에게 말하며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밖으로 보이는 도시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약속 시간인 7시가 되었지만 민석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수영이 시계를 확인하며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왜 이렇게 조용하지? 회사에서 뭐가 있었나? 민석 씨, 지금 오는 중이죠? 수영은 문자를 쓰다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아니야, 먼저 보내면 안 돼. 오는 길일 거야.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습니다. 괜찮아. 회사 일이 바쁠 거야. 수영이 자신을 달래며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커플들이 행복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수영도 곧 민석과 그런 시간을 보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영이 작게 혼잣말했습니다. 민석 씨나 여기 있어요. 얼른 와요. 나 오늘 진짜 많이 기다렸어요. 이어서 그녀는 휴대폰을 다시 확인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늦는 이유라도 알려줘요. 1시간 반이 지난 후에야 레스토랑 입구가 열리며 민석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수영이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민석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민석의 팔에 매달려 있었어요. 수영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저게 뭐야? 그녀는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그 여성은 명품 가방과 액세서리로 온몸을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민석과 다정하게 속삭이며 키득거리고 있었어요. 수영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지? 수영이 당황하며 생각했어요. 여성이 민석 팔에 더 바짝 들러붙으며 말했다. 오빠, 너무 늦었잖아. 나 배고파 죽겠어. 민석이 피식 웃으며 조금만 참아. 원래 이런 데 오면 기다릴 줄도 알아야지. 민석 씨? 수영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석은 수영을 보더니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어요. 예전에 다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민석이 고개를 살짝 들며 말했다. 왜 그렇게 놀래? 너무 과한 반응 아니냐? 앉아 있어, 수영아. 민석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히 티내지 말고 창피하게 하지 말자. 저분은 누구세요? 수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석 옆에 여성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민석 씨, 저 사람 누구냐고요? 왜 팔짱을? 소개할게. 내 약혼자 지연이야. 민석이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지연이라는 여성이 수영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인사했습니다. 지연이 얄밉게 웃으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나 봐요. 근데 오빠랑 저 약혼했거든요.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약혼자라니 무슨 말이야? 수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석 씨, 장난하지 마. 나 지금 농담 받아줄 기분 아니야. 우리 10주년 기념일인데. 수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알잖아. 나 생일이야. 우리 만난 지 10년 되는 날이라고. 너는 이제 너무 낡았어. 민석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급이 안 맞아. 나랑 어울리지 않는다고. 민석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수영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솔직히 말할게. 너랑은 더 못 가. 나 이제 업계 사람들 만나야 하고 내 이미지도 중요해. 지금 내 옆에는 이런 젊고 예쁜 사람이 더 잘 맞아. 알지?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무슨 일 있나 봐. 여자가 울고 있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수영이 민석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수영이 떨리는 손으로 팔을 잡으며 말했다. 민석 씨, 제발 사람들 보는 데서 이러지 마. 잠깐만 나랑 이야기 좀 해. 민석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놓아. 이런 식으로 매달리는 거 보기 안 좋다. 잠깐만, 이게 무슨 소리예요? 수영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우리 10년 동안 함께 했잖아요. 10년 동안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수영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울먹였습니다. 나 당신 밥 해주고 아플 땐 밤새 간호하고 돈 모아서 오늘 자리까지 준비했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지연이 비웃듯 말했다. 언니, 그런 거 다 지나간 감정 아닌가요? 세상이 얼마나 빠른데요. 손 떼. 민석이 수영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사람들 보는 데서 추하게 굴지 마. 이런 식으로 매달리지 마. 창피하니까. 지연이 민석의 팔을 당기며 말했어요. 오빠, 빨리 가요. 여기 분위기 이상해져. 지연이 코를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오빠, 저 사람 때문에 다들 우리 쳐다봐. 얼른 가요. 이런데 오래 있고 싶지 않아. 매니저가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다른 손님들께 방해가 되고 있어서요. 매니저가 수영을 제지하며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조용히 해결해 주시겠어요? 매니저가 한 번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님, 너무 시끄러워서요. 다른 분들이 항의하십니다. 부탁드립니다.
수영은 굴욕감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지연이 수영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나이 들어 보이네, 정말. 오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수영에게 직접적으로 모욕을 주는 말이었어요. 지연이 한 번 더 독설을 더했습니다. 언니 화장도 땀에 다 번졌네. 관리 좀 하고 다니지 그랬어요. 민석도 퉁명스럽게 덧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이제는 좀 아니다. 수영은 명품 넥타이 상자를 꽉 쥐고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수영아, 그동안 고마웠어. 민석이 지연의 허리에 손을 두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잘 살아. 마치 오랜 직장을 그만두는 직원에게 하는 말 같았어요. 너도 좋은 사람 만나. 나는 이제 내 갈 길 갈게. 지연은 비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언니. 두 사람이 떠난 후 수영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웨이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혹시 물이라도 드릴까요? 네, 괜찮습니다. 수영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그냥 조금 놀랐을 뿐이에요. 수영이 비틀거리며 레스토랑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언제부터인지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우산을 가져오지 않은 수영은 그대로 비를 맞았습니다. 쇼윈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초라해 보였어요. 거리의 광고판에는 젊고 아름다운 모델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수영은 그 모델들과 비교되는 자신의 모습이 처참하게 느껴졌어요. 정말 나는 늙었구나. 수영이 중얼거리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비에 젖은 몸으로 터벅터벅 걸어갔어요. 민석 씨 말이 다 맞는 건가? 내가 정말 이렇게 돼버린 건가? 집으로 돌아온 수영은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커튼을 모두 치고 불도 켜지 않았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민석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이제 너무 낡았어. 틀렸어. 나는 아직. 수영이 거울을 향해 중얼거렸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아직 나도 할 수 있어 그런데. 그녀의 목이 떨렸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 냉장고에 있던 음식들도 다 상했어요. 수영은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핸드폰도 꺼놓고 아무와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세상과 단절된 채 지내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후 수영은 충동적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너무 싫었어요. 이대로 있을 수는 없어. 수영이 결심을 굳히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난 이렇게 무너질 사람이 아니야. 이러다 죽겠다. 그래, 나부터 다시 만들자. 동네를 걸어다니다가 낡은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헤라클레스 체육관이라고 적힌 간판이었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허름해 보이는 체육관이었어요. 하지만 수영에게는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여기다. 수영이 중얼거리며 체육관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어서 오세요. 관장이 수영을 맞으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운동 처음이세요? 어휴, 얼굴이 많이 상했네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죽기 살기로 몸을 바꾸고 싶어요. 수영이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관장이 눈을 크게 뜨며 아, 그런 마음이면 됩니다. 저희 체육관 사람 잡는 곳 아니에요. 근데 해보겠다는 마음 있으시면 분명 바뀝니다. 그 정도 의지면 충분해요. 관장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돈은 미리 다 낼 테니까 확실하게 해주세요. 수영이 지갑에서 돈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퇴직금의 일부였어요. 관장이 놀란 표정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안 내셔도 이러면 제가 부담스럽습니다. 천천히 내셔도 되는데. 아니에요. 저 정말 절실해요. 수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관장이 그런 수영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너무 무리하면 안 됩니다. 그날부터 수영은 체육관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새벽 6시에 와서 밤 10시까지 운동했어요. 집에는 잠자러만 갔습니다. 운동에 매진하는 것이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체육관 구석 벤치프레스에는 늘 한 남자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나온 회색 추리닝을 입고 삼선 슬리퍼를 신은 남자였어요. 항상 컵라면을 먹으며 운동하는 사람들을 구경했습니다. 자세가 틀렸네. 그 남자가 운동하는 수영을 보며 말했어요. 그렇게 하면 무릎 바로 나간다니까. 스쿼트는 허리를 세워. 허리. 그렇게 하면 무릎 나가. 그 남자가 훈수를 두며 말했습니다. 수영은 그 말을 무시했어요. 할 일 없이 여기서 소일거리나 하는 백수겠지. 수영이 속으로 생각하며 운동을 계속했습니다. 그 남자는 태욱이라고 불렸어요. 정수기 물을 큰 통에 받아가거나 다른 사람들과 수다를 떨었습니다. 가끔 벤치에서 잠을 자기도 했어요. 체육관의 터줏대감 같은 존재였습니다. 물 좀 마셔. 태욱이 수영에게 물컵을 건네며 말했어요. 운동 오래 하면 머리 아파. 물은 기본이야. 괜찮아요. 수영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태욱은 어깨를 으쓱하며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싫으면 말고. 컵라면 뚜껑을 벗기며 뜨거우니까 조심하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 달째 되는 날 수영은 분노를 동력 삼아 무리하게 중량을 올렸어요. 민석과 지연의 모습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고 운동했습니다. 스쿼트를 하던 중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무거운 바벨이 수영을 덮칠 순간이었습니다. 위험해. 벤치에서 자고 있던 줄 알았던 태욱이 순식간에 달려왔습니다. 한 손으로 바벨을 가볍게 들어 올려 거치대에 걸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100kg 바벨이 종이처럼 가벼운 것 같았어요. 괜찮아? 태욱이 놀란 수영을 일으켜 세우며 물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무리하면 큰일 나요. 사람 하나 주저앉는 건 한순간이야. 수영은 태욱의 날카로운 눈빛에 순간 압도당했어요. 평소에 장난기 넘치는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카리스마 있고 진지한 모습이었어요. 몸 망가뜨리는 게 복수는 아니야. 태욱이 진지하게 경고했습니다. 복수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그 사람들 때문이라면 더 차분해야 돼. 지금처럼 막 하면 안 돼. 그 말에 수영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자신의 상황을 알고 있는 걸까? 아이고 허리야. 태욱이 갑자기 엄살을 부리며 허리를 만졌어요. 다시 평소의 헐렁한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도 나이가 나이인가 봐. 태욱이 웃으며 말했어요. 근데 나이는 너만 먹는 줄 아냐? 나도 먹는다니까. 슬리퍼를 끌며 자기 자리로 가면서 운동은 천천히 해. 안 그러면 너 여기서 오래 못 본다? 수영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닦았습니다. 이상한 백수 남자에게 묘한 호기심이 생겼어요. 동시에 경계심도 들었습니다. 저 사람 뭔가 이상해. 수영이 속으로 생각하며 태욱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남자 도대체 뭐지? 생명의 은인한테 밥이라도 사야지. 수영이 태욱을 체육관 앞 포장마차로 끌고 가며 말했습니다. 태욱은 낡은 추리닝 바지를 털며 어색한 표정을 지었어요. 괜찮아. 그냥 집에 가서. 아니야, 꼭 사야 해. 수영이 태욱의 말을 끊으며 포장마차 의자에 앉았어요. 포장마차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와요. 뭘 드실래요? 소주 2병이랑 안주 좀 주세요. 수영이 메뉴판을 보며 주문했습니다.
태욱은 어색한 표정으로 수영 맞은편에 앉았어요. 술 잘 못 마시는데. 태욱이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수영이 소주병을 열며 말했어요. 당신이 내 목숨을 구해줬잖아. 아주머니가 안주를 가져다 놓으며 웃었습니다. 젊은 부부네요. 보기 좋아요. 수영과 태욱이 동시에 당황했어요. 아니에요. 우리 부부 아니에요. 수영이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태욱도 고개를 저으며 부인했어요. 아주머니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래도 보기 좋은데. 첫 잔을 마신 수영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술이 들어가자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올라왔어요. 10년이야, 10년. 수영이 술잔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태욱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수영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도 그만두고 친구들과도 멀어지고 모든 걸 다 바쳤는데. 술잔 속 소주가 수영의 눈물처럼 흔들렸어요. 태욱은 묵묵히 안주를 집어먹으며 들었습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시했어요. 내 나이가 문제래. 수영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배경도 없고 가진 것도 없다고. 그 남자가 바보네. 태욱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40이 늙은 나이도 아니고 사람 볼 줄 모르는 놈한테 차인 건 조상신이 도운 거야. 태욱의 투박한 위로에 수영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20대 애랑 바람 피우고도 뻔뻔하게 나타나서 이별 통보야. 수영이 분노에 차서 말했어요.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태욱이 소주를 한 잔 마시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나쁜 놈이네. 그때 수영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메시지 알림을 확인한 수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바일 청첩장이네. 수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욱이 수영의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화면에는 민석과 지연이 행복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박민석, 김지연 결혼합니다라는 문구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어요. 벌써 결혼해? 수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 달도 안 됐는데. 수영의 목소리에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나랑 헤어진 지 한 달도 안 됐다고. 태욱이 수영의 어깨를 토닥이려고 했지만 수영이 몸을 피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어요. 이 나쁜 놈들아. 수영이 소리를 지르며 핸드폰을 바닥에 집어던졌어요. 액정이 박살나며 사방으로 조각이 튀었습니다. 포장마차 안에 다른 손님들이 놀라서 쳐다봤어요. 아주머니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죄송해요. 태욱이 아주머니에게 사과하며 말했습니다. 수영은 바닥에 박살난 핸드폰 조각들을 바라보며 오열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10년 동안 뭘 한 거야, 나는. 계산할게요. 수영이 눈물을 훔치며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아주머니에게 카드를 건네며 말했어요. 고마웠어요. 맛있게 잘 먹었어요. 하지만 카드 단말기에서 삐삐 소리가 났습니다. 한도 초과라고 나오네요. 아주머니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른 카드 있으세요? 수영의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지갑을 뒤져봤지만 현금은 몇천 원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낼게. 태욱이 재빨리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꼬깃꼬깃하게 접힌 1,000원짜리 지폐들과 동전들을 탈탈 털어냈습니다. 한참 동안 동전을 세어가며 겨우 술값을 마쳤어요. 고맙습니다. 아주머니가 돈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태욱이 민망한 표정으로 웃었어요. 수영은 굴욕감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카드도 막히고 현금도 없는 자신이 처량했어요. 포장마차를 나온 수영이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게 내 인생이야? 수영이 통곡하며 말했습니다. 카드도 막히고 핸드폰도 박살나고. 태욱이 깨진 핸드폰 조각들을 주워주며 한숨을 쉬었어요. 다 끝났어. 정말 다 끝났다고. 수영이 머리를 감싸며 오열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며 수군거렸어요. 태욱이 수영을 일으키려고 했지만 수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사람들이 봐. 갑자기 수영이 일어나 태욱의 멱살을 잡았어요. 너나 나나 바닥이잖아. 수영이 악에 받쳐서 소리쳤습니다. 봐봐, 당신도 동전이나 털어서 술값 내는 처지잖아. 태욱이 당황하며 수영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끼리 뭉쳐서 저것들보다 더 잘 살아보자. 수영이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어요. 복수하자고. 보란 듯이 잘 살아서. 결혼해, 당장 해. 수영의 갑작스러운 프로포즈에 태욱이 입을 벌렸습니다. 야, 술 많이 마셨구나. 태욱이 당황하며 수영을 떼어내려 했어요. 하지만 수영은 태욱의 낡은 추리닝 끈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진짜야, 나 진심이야. 우리 둘 다 밑바닥인데 뭐가 무서워? 태욱이 수영을 가만히 응시했어요. 수영의 눈에는 절망과 분노, 그리고 묘한 결의가 섞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태욱이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나랑 엮이면 고생할 텐데. 상관없어. 나 빚쟁이들한테 쫓기는 몸이야. 태욱이 넌지시 경고했습니다. 신분도 제대로 못 쓰는 놈이고. 그래도 좋아. 수영이 막무가내로 대답했어요. 나도 빈털털이야. 잃을 것도 없어. 태욱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을 보며 갈등하는 표정을 보였어요. 오랫동안 고민하던 태욱이 이내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수영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그래, 갈 때까지 가보자. 두 사람은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하나 더 샀습니다.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맥주를 나눠 마셨어요. 세상에 복수하는 거야. 수영이 캔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아서 보란 듯이 해보자. 태욱이 수영의 캔과 자신의 캔을 부딪혔습니다. 후회해도 모른다. 후회 안 해, 절대로. 수영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두 사람의 캔이 딸깍 소리를 내며 부딪혔습니다. 그럼 내일 구청 가자. 태욱이 맥주를 마시며 말했어요. 혼인신고부터 하고. 수영이 놀란 표정으로 태욱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할 거야? 말한 김에 하는 거지, 뭐. 태욱이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알 수 없는 동질감과 오기로 즉흥적인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두 사람을 감쌌지만 그들의 마음은 뜨거웠어요. 다음 날 아침 수영은 비좁은 고시원 쪽방에서 숙취와 함께 깨어났습니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태욱을 보고 경악했어요. 어젯밤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수영이 중얼거리며 현실을 받아들였어요. 혼인신고를 마친 수영과 태욱은 급하게 살 곳을 구해야 했습니다. 수영이 살던 전셋집 보증금을 빼서 서울 변두리를 돌아다녔어요. 여기는 어때? 수영이 부동산 중개소에서 나온 매물지를 보며 물었습니다. 태욱이 주소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시내 쪽이야. 왜? 교통이 좋은데. 수영이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좀 더 외진 곳이 좋겠어. 태욱이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결국 두 사람이 구한 곳은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30분 거리의 낡은 주택 옥탑방이었습니다. 5층 계단을 올라가며 수영의 숨이 차올랐습니다. 여기가 우리 신혼집이야. 수영이 문을 열며 밝게 말했습니다. 방 안은 생각보다 더 좁았어요. 원룸 크기의 화장실과 작은 베란다가
붙어 있었습니다. 휴대폰은 개통하면 안 돼. 태욱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수영이 깨진 핸드폰을 들며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고장 났는 걸. 새로 사도 내 명의로는 절대 안 돼. 태욱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섞여 있었어요. 왜? 수영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냥 현금만 써야 해. 태욱이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어요. 신용카드도 쓰면 안 되고. 수영은 태욱의 수상한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옥탑방은 난방이 고장나 있고 벽지가 여기저기 뜯어져 있었어요. 수도꼭지에서는 녹슨 물이 나왔습니다. 업자 불러야겠다. 수영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내가 할게. 태욱이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해? 수영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태욱이 어디선가 전문적인 공구함을 가져왔습니다. 망치, 드라이버, 렌치부터 시작해서 전기 관련 도구까지 다양했어요. 이런 거 어디 있었어? 그냥 이것저것 해봤거든. 태욱이 대충 대답하며 배관을 들여다봤습니다. 능숙한 솜씨로 배관을 분해하고 부품을 교체했어요. 마치 전문 기술자처럼 일사천리로 처리했습니다. 어디서 배웠어? 태욱이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예전에 잠깐 배관 일한 적 있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의 솜씨는 잠깐 배운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도배까지 전문가 못지않게 해내는 모습에 수영은 감탄했어요. 수영은 민석에게 받았던 명품 가방들을 중고 거래 앱에 올렸습니다. 이렇게 싸게 팔아야 해? 수영이 아쉬워하며 중얼거렸어요. 200만 원짜리 가방이 30만 원에 팔렸습니다. 하지만 당장 생활비가 필요했어요. 괜찮아. 어차피 쓸 일도 없는 거잖아. 수영이 자신을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쌀과 반찬거리, 생필용품을 사려면 돈이 있어야 했어요. 명품 구두와 지갑들도 하나씩 내놓았습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흔적들이 사라져갔어요. 며칠 후 수영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건너편 건물 옥상에 검은색 승합차가 며칠째 주차되어 있었어요. 차 안에서 망원 렌즈로 무언가를 찍고 있는 남자들이 보였습니다.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지? 하지만 태욱은 그들의 시야에 들어가지 않도록 교묘하게 움직였어요. 집을 나갈 때도 건물 뒤쪽 비상계단을 이용했습니다. 사각지대로만 이동하는 모습이 이상했어요. 마치 누군가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재취업 준비해야겠어. 수영이 노트북을 켜고 구인구직 사이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40세의 나이와 경력 단절 때문에 어려웠어요. 나이 제한이 다 있네. 경력 연차도 안 맞고 이력서를 넣어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간혹 연락이 와도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젊은 분들이 많이 지원해서 경력이 좀 공백이 있으시네요. 변명 같은 이유들 뿐이었습니다. 태욱은 헬멧으로 얼굴을 완전히 가린 채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얼굴을 가려? 수영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햇볕 때문이야. 그리고 먼지도 많잖아. 태욱이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한겨울에도 헬멧을 벗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배달업체 사무실에서도 헬멧을 쓰고 있었어요. 일당은 반드시 현금으로만 받아왔습니다. 카드 결제나 계좌 이체는 절대 하지 않았어요. 집주인 할머니가 계단에서 만날 때마다 혀를 찼습니다. 젊은 놈이 멀쩡하게 생겨서 왜 저렇게 숨어 살아? 혹시 무슨 사고라도 쳤나? 할머니의 수상한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수영도 점점 태욱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범죄자 아닐까? 빚쟁이들한테 쫓긴다고 했는데 얼마나 큰 빚일까? 하지만 물어보기가 무서웠습니다. 이미 결혼까지 한 상태였으니까요.
어느 날 밤 태욱이 샤워하는 사이 수영은 그의 지갑을 들여다봤어요. 낡은 가죽 지갑 안에는 현금 몇만 원과 신분증만 들어 있었습니다. 신용카드도 명함도 멤버십 카드도 없었어요. 지갑 깊숙한 곳에서 접혀진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사진을 펼쳐보니 태욱이 최고급 정장을 입고 서 있었어요. 옆에는 근엄한 노신사가 있었습니다. 고급 승용차들과 화려한 건물이 배경으로 보였어요. 사진 속 태욱은 지금의 헐렁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날카로운 눈빛과 귀티가 흐르는 모습이었어요. 정장 핏도 완벽했고 포즈도 당당했습니다. 수영이 알고 있는 태욱과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았어요. 이게 정말 우리 남편이야? 뭐해? 욕실에서 나온 태욱이 사진을 보고 있는 수영을 발견했어요. 태욱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거칠게 사진을 낚아채며 화를 냈어요. 남의 물건 손대지 말라고 했지. 처음으로 태욱이 불같이 화를 내는 모습이었습니다. 평소에 너그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당신 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수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수배 중이야? 그냥 의절한 집안이야. 태욱이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어요. 엮이면 당신만 다쳐. 과거 일은 묻지 마. 태욱의 목소리에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좁은 방에 흘렀습니다. 수영은 태욱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음을 직감했어요. 더 이상 캐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가 떠날까봐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의심은 계속 자랐습니다. 정말 단순한 빚쟁이일까? 왜 이렇게 철저하게 숨어 살까? 사진 속 모습은 대체 뭐지? 수영의 머릿속에 질문들이 꼬리를 물었어요. 태욱은 잠든 수영의 등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미안함과 죄책감이 섞인 표정이었어요. 조용히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를 파고들었어요. 옥상 난간에 기대선 태욱이 멀리 보이는 고층 건물들을 바라봤습니다. 그중 하나는 대기업 본사 건물이었어요. 불빛이 환하게 켜진 그 건물을 노려보며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태욱이 중얼거리며 담배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도시는 잠들지 않고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수영이 깨어나 태욱을 찾았습니다. 왜 나왔어? 추운데. 담배 좀 피우려고. 태욱이 어색하게 웃으며 담배를 끄고 들어왔어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숨기는 것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수영은 동네 시장을 돌아다니며 일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재취업이 쉽지 않자 작은 장사라도 시작해볼까 생각했어요. 시장 구석진 곳에서 다 쓰러져가는 떡볶이 가게를 발견했습니다. 금매라고 적힌 빛바랜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여기 인수하려면 얼마예요? 수영이 적혀 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보증금하고 권리금에서 한 1,000만 원 정도요. 부동산 중개사의 대답에 수영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옥탑방 보증금 차액으로는 5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가게 안을 들여다보니 시설이 낡고 지저분했어요. 하지만 위치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학교와 주택가 사이에 있어서 손님이 올 만한 자리였어요. 500만 원 부족하네. 수영이 실망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디 갔다 와? 태욱이 배달을 마치고 돌아와 있었어요. 떡볶이 가게 하나 보고 왔는데 돈이 부족해. 수영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얼마나 부족한데? 태욱이 관심을 보이며 물었어요. 500만 원. 수영이 대답했습니다. 명품 가방들 다 팔아도 모자라. 태욱이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한번 보러 가볼까? 같이?
다음 날 두 사람은 함께 가게를 보러 갔습니다. 태욱이 가게 안팎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전기시설부터 배관, 환기구까지 전문가처럼 점검했습니다. 괜찮은 자리네. 태욱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돈이 없잖아. 수영이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태욱이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중얼거렸어요. 월세가 싸니까 금방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돈이 있어야 시작하지. 며칠 후 태욱이 밤늦게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어디 갔었어? 수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밤샘 배달 좀 했어. 태욱이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이거. 태욱이 봉투에 든 돈을 수영에게 건넸어요. 수영이 돈을 세어보니 정확히 500만 원이었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많이 구했어? 며칠 밤새마니까 모이네. 태욱이 무심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배달 아르바이트로 이렇게 큰 돈을 벌 수는 없었어요. 수영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태욱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위험한 일 한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정정당당하게 번 돈이라고. 태욱이 손사래를 치며 말했어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수영이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부부잖아. 당연한 거지. 태욱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돈은 나중에 갚으면 돼. 대신 인테리어는 내가 할게. 태욱이 조건을 내걸었어요. 당신이 어떻게 해? 해봤다니까. 태욱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수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가게 계약을 마친 수영과 태욱은 청소부터 시작했어요. 오래된 기름때와 먼지를 제거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정말 더럽네. 수영이 고무장갑을 끼며 말했어요. 깨끗하게 만들어 보자. 태욱이 어디서 가져온 건지 전문 청소 도구들을 꺼내 놓았습니다. 고압 세척기부터 시작해서 각종 세제와 도구들이었어요. 이런 것도 다 있어? 필요하면 다 구해야지. 태욱이 능숙하게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청소가 끝난 후 태욱이 본격적인 인테리어 작업에 들어갔어요. 전문가 못지않은 솜씨로 가게를 뜯어 고쳤습니다. 주방 동선을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낡은 시설들을 교체했어요. 타일 작업까지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어디서 이런 걸 배웠어? 수영이 감탄하며 물었어요. 유튜브 보고. 태욱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전문성이었어요. 일주일 만에 가게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깔끔하고 모던한 분식집으로 탈바꿈했어요. 와, 정말 다른 가게 같아. 수영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주방 설비도 최신식으로 교체되어 있었어요. 개업 첫날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파리만 날리는 가게를 보며 수영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재료비도 못 뽑겠네. 수영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첫날이니까 그런 거야. 둘째 날도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간혹 지나가다가 호기심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맛은 괜찮은데 특별함이 없어. 손님 중 한 명이 떠나며 중얼거렸어요. 수영이 낙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학 시절, 아니 예전에 알던 레시피가 있어. 태욱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유학 시절? 수영이 의외라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게 아니라 예전에 어디서 먹어본 맛이 있어. 태욱이 주방에 들어가서 정체불명의 가루들을 꺼내 놓았습니다. 여러 가지 향신료와 소스를 섞기 시작했어요. 마치 요리사처럼 정확한 비율로 배합했습니다. 이게 뭐야? 특제 소스야. 태욱이 집중해서 소스를 만들고 있었어요. 냄새부터가 일반 떡볶이 소스와 달랐습니다. 달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날 것 같은 향이었어요. 맛봐. 태욱이 만든 떡볶이를 수영에게 건넸습니다. 한 입 먹은 수영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뭐야?
완전 다른 맛인데 중독성 강한 달콤짭 조름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맛을 낼 수 있어? 수영이 놀라며 물었어요. 비법이야. 태욱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요리 실력은 단순한 비법으로 설명되지 않았어요. 다음 날부터 시식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떡볶이를 맛보게 했어요. 와, 이거 맛있는데? 어디서 배운 레시피예요? 사람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인근 여고생들이 SNS에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숨겨진 맛집 발견. 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인증샷들이 퍼져나갔습니다. 순식간에 입소문을 타고 가게는 북적이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여기 떡볶이 5인분. 한 달 후에는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수영은 하루 종일 주방에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태욱도 배달 일을 그만두고 가게를 도왔습니다. 이럴 줄 몰랐어. 어느 날 유명 유튜버가 촬영을 요청하며 카메라를 들고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맛집 리뷰하는. 유튜버가 인사하는 순간 태욱이 기겁했습니다. 마스크와 모자를 눌러 쓰고 주방 창고로 숨어버렸어요. 사장님 어디 가셨어요? 유튜버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잠깐 볼 일이 있나 봐요. 수영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태욱의 과민 반응을 의아해했지만 촬영을 계속했습니다. 영상이 올라간 후 더 많은 손님들이 몰려왔어요. 가게 마감 후 수영과 태욱은 하루 매출을 정산했습니다. 수북이 쌓인 지폐들을 보며 난생 처음 돈 걱정 없는 안도감을 맛봤어요. 진짜 대박이다. 태욱이 하루 종일 서 있어 퉁퉁 부은 수영의 다리를 주물러줬습니다. 고생했어. 이제 당신이 진짜 사장님이야. 태욱의 다정한 목소리에 수영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당신 덕분이야. 그 소스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비 오는 날 밤 가게 셔터를 내린 후 두 사람은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운치 있었어요. 당신 과거가 뭐든 상관없어. 수영이 태욱을 바라보며 진심을 고백했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태욱 씨가 좋아. 수영의 고백에 태욱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자신의 진짜 정체를 밝히고 싶은 충동이 치밀었습니다. 모든 걸 해결해주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차가웠던 옥탑방이 온기로 채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진짜 부부가 되어갔어요. 수영은 가게 장부를 정리하며 작은 아파트로 이사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태욱과 함께할 평범하지만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잠들었어요. 1년 후 수영의 분식집은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맛집이 되었습니다. 옆 점포까지 확장할 정도로 장사가 잘 됐어요. 매일 오픈 전부터 줄이 서고 저녁에는 자리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지역 신문에서 소상공인 성공 사례로 인터뷰 요청까지 들어왔어요. 정말 인터뷰해도 될까? 수영이 태욱에게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당신이 이뤄낸 거잖아. 태욱이 격려하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인터뷰 당일 기자와 카메라맨이 가게에 왔어요. 사장님, 성공 비결이 뭔가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수영이 카메라를 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밑바닥부터 시작했거든요. 태욱은 인터뷰 내내 주방 안쪽에 숨어 있었어요. 카메라에 찍히지 않으려고 조심했습니다. 남편분도 인터뷰해 주시면 좋을 텐데요. 기자가 제안했지만 수영이 정중히 거절했어요. 제가 대표해서 이야기할게요. 수영은 벌어들인 돈으로 태욱에게 깔끔한 옷을 사입혔습니다. 낡은 추리닝 대신 정갈한 셔츠와 깔끔한 바지를 입었어요. 어때? 괜찮지? 수영이 태욱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태욱도 거울을 보며 어색하게 웃었어요. 결혼 1주년이네. 태욱이 작은 상자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뭐야? 수영이 설레는 마음으로 상자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작지만 예쁜 금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결혼 1주년 축하해. 태욱이 목걸이를 수영의 목에 걸어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수영이 감동하며 태욱을 꽉 껴안았어요.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 며칠 후 수영의 인터뷰 영상이 지역 방송에 나갔습니다. SNS에도 올라가서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떡볶이집 창업 성공기라는 제목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댓글에는 격려와 부러움의 메시지들이 달렸어요. 그 영상이 우연히 민석의 아내 지연의 눈에 띄었습니다. 지연이 카페에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다가 핸드폰으로 영상을 봤어요. 어머, 이 사람 알아보겠어? 누구? 친구가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민석이 전 여친이야. 지연이 영상을 보며 말했어요. 화면 속에는 행복해 보이는 수영과 북적이는 가게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와, 장사 정말 잘 되나 보다. 영상 속 줄 서 있는 손님들을 보며 감탄했어요. 여보, 이거 봐. 저녁에 집에 돌아온 지연이 민석에게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가게 하나 있으면 용돈 벌이는 되겠네. 지연의 목소리에 욕심이 섞여 있었어요. 장소도 괜찮고 손님도 많고. 옆에서 영상을 본 민석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수영과 그 옆에 듬직해진 남자를 보니 질투심이 치밀었어요. 내가 버린 여자가 저렇게 잘 살고 있다고? 민석이 속으로 이를 갈며 생각했습니다. 저기 사는 사람들 봐. 지연이 영상을 돌려보며 말했어요. 돈 많이 벌 것 같지 않아? 맞아. 입지도 좋고. 민석이 억지로 관심 있는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저 건물이 알짜야. 민석이 지연을 꼬드기기 시작했어요. 내가 부동산 쪽은 잘 알잖아. 정말? 지연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투자하면 손해볼 일 없을 거야.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건물만 사두면 몇 배로 불려줄게. 민석이 자신 있게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영이를 완전히 망가뜨려 주겠어. 부동산 투기에 관심이 많던 지연은 민석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럼 당장 알아볼까? 응, 내가 부동산 중개업체 연락해 볼게. 지연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돈은 얼마나 들까? 걱정 마, 우리 여유 있잖아. 민석이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지연이 즉시 자금을 동원하기 시작했어요. 부모님께 받은 돈과 적금을 털어 투자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한편 태욱은 가게 근처에서 정장 입은 남자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걸 눈치챘어요. 드디어 찾아냈구나. 태욱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검은색 승용차들이 가게 주변을 맴돌고 있었어요. 차 안에서 망원경으로 가게를 관찰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태욱은 그들이 형이 보낸 감시원들임을 직감했어요. 1년 넘게 숨어 지냈지만 결국 들통났습니다. 태욱은 수영을 지키기 위해 더욱 신중하게 행동했습니다. 일부러 더 촌스러운 옷을 입고 바보처럼 행동했어요. 감시원들 앞에서는 헐렁한 모습을 과장해서 연기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오늘 일찍 문 닫자. 태욱이 수영에게 제안했어요. 왜? 손님 많은데. 영화나 보러 갈까? 태욱이 수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데이트하고 싶어? 좋아, 오랜만에 데이트네. 수영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영화관으로 향했어요. 태욱은 계속 주변을 살피며 걸었습니다. 감시원들이 뒤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했어요. 영화관에서 로맨틱 코미디를 보며
두 사람은 잠시 현실을 잊었습니다. 팝콘을 나눠 먹으며 다른 관객들처럼 평범한 연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재밌다. 수영이 영화를 보며 웃었습니다. 태욱도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나 지금 너무 행복해서 불안해. 영화관을 나오며 수영이 태욱의 팔을 꽉 잡고 말했어요. 꼭 꿈꾸는 것 같아. 수영이 웃으며 말했지만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꿈 아니야. 태욱이 수영의 손을 잡으며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지킬게. 하지만 태욱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민석은 새로 받은 등기부등본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수영의 가게 건물을 매입하는데 성공했어요. 드디어 손에 넣었다. 민석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당장 쫓아내주지. 민석이 복수심에 불타며 말했어요. 바닥으로 다시 기어들어가게 해야겠어. 민석은 철거 용역 업체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바뀔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수영과 태욱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가로등 아래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평화로운 밤을 보냈어요. 하지만 곧 그들의 행복한 일상이 산산조각 날 위기가 닥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손님들로 북적이던 가게에 갑자기 험상궂은 남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열댓 명의 용역 깡패들이 일제히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여기 다 나가. 가장 덩치 큰 남자가 소리치며 첫 번째 식탁을 엎어버렸습니다. 떡볶이와 순대가 바닥에 쏟아지며 손님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뭐 하는 거예요? 수영이 앞치마를 벗으며 항의했습니다. 영업 방해하지 마세요. 하지만 용역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난동을 부렸어요. 테이블과 의자를 마구 넘어뜨리고 손님들을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학교에서 점심 먹으러 온 여고생들이 울면서 도망갔어요. 무서워. 빨리 가자. 왜 저래? 평소 단골이었던 아주머니들도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순식간에 가게 안이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그때 가게 입구로 민석과 지연이 경호원 2명의 호위를 받으며 들어왔습니다. 민석은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고 지연은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하고 있었어요. 마치 승리의 여왕처럼 거만한 표정으로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오랜만이네, 수영아. 민석 씨? 수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왜 여기에? 어떻게 여기를 알고? 이제 내가 건물주야. 민석이 등기부등본을 흔들어 보이며 냉정하게 말했어요. 수영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못 알아듣겠어? 민석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건물이 내 거라고. 정확히는 내 와이프 거지만 건물 리모델링 할 거니까 당장 비워. 민석이 서류를 수영의 얼굴 앞에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법적 절차? 소송 걸어봐. 그동안 장사는 꿈도 꾸지 마. 민석의 목소리에 확신과 악의가 섞여 있었어요. 지연이 가게를 둘러보며 역겨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정말 천박한 기름 냄새. 여보, 여기 싹 다 밀어버리고 예쁜 카페나 차리자. 수영을 벌레 보듯 쳐다보는 시선이 극도로 모욕적이었어요. 이런 곳에서 어떻게 장사를 해? 제발요, 이 가게는 제 전부예요. 수영이 무릎을 꿇고 민석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며 사정했습니다. 1년 넘게 피땀 흘려서 만든 거라고요. 다른 곳으로 이사 갈 테니까 시간만 좀 주세요. 하지만 민석은 수영을 발로 거칠게 찼어요. 주제 파악 좀 해라. 네가 뭔데 내한테 거래 조건을 걸어? 수영이 바닥에 넘어지며 무릎을 다쳤습니다. 그때 배달을 마치고 돌아온 태욱이 가게 문을 열었어요.
난장판이 된 가게와 바닥에 쓰러진 수영을 보고 헬멧을 집어던졌습니다. 뭐 하는 거야? 태욱이 분노에 차서 민석에게 달려들었어요. 민석의 경호원들이 재빨리 태욱을 막아섰습니다. 이 거지는 또 뭐야? 민석이 태욱의 허름한 배달 기사 복장을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내 남편이냐? 거지끼리 잘 어울리네. 태욱이 경호원들을 뿌리치고 민석에게 다가가려 했어요. 하지만 민석이 수영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았습니다. 가만히 있어. 안 그럼 이 여자 얼굴 다 뭉개버릴 테니까. 민석이 협박하며 수영의 머리카락을 더 세게 잡아당겼어요. 놓아. 수영이 아픔의 비명을 지르자 태욱은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틈을 타 경호원 3명이 태욱을 둘러싸고 집단 구타를 시작했어요. 이런 놈들은 몸으로 가르쳐야 해. 주먹과 발길질이 태욱의 몸에 무차별적으로 가해졌습니다. 태욱이 바닥에 쓰러지자 경호원들이 더욱 거세게 폭행했어요. 그만둬. 수영이 울면서 소리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태욱의 입가에서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바닥에 쓰러진 태욱을 보며 민석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이게 내 수준이구나, 수영아. 거지랑 결혼해서 거지 가게나 하고. 지연이 지갑에서 수표 몇 장을 꺼내 태욱의 얼굴에 뿌렸어요. 병원비 났어. 지연이 모욕적인 말과 함께 돈을 흩뿌렸습니다. 거지들은 이런 게 좋아하잖아. 수표들이 피 묻은 태욱의 얼굴 위로 떨어졌어요. 수영이 그 광경을 보며 오열했습니다. 민석이 수영이 정성스럽게 끓인 특제 소스 냄비를 들어 올렸어요. 이게 그 유명한 비법 소스냐? 민석이 냄비를 바닥에 내려치며 말했습니다. 진한 빨간 소스가 바닥 전체에 흘러내리며 가게 안이 엉망이 되었어요. 1년 동안 고생한 게 이거구나. 민석이 소스로 범벅된 바닥을 발로 비비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안 비우면 불도저로 밀어버린다. 한 번 더 말 안 듣게 하지 마. 민석이 최후 통첩을 남겼어요. 용역들이 마지막으로 남은 테이블과 의자들까지 모두 부숴버렸습니다. 가게 간판도 반쯤 떨어뜨려 놓았어요. 내일 아침 8시까지야. 민석이 차가운 목소리로 확인시키며 말했습니다. 민석 일당이 나간 뒤 가게 안은 완전한 폐허가 되었습니다. 수영은 피투성이가 된 태욱을 끌어안고 흐느껴 울었어요. 그만하자. 우리 그냥 다 포기하고 도망가자. 이런 식으로는 못 살겠어. 태욱은 붓고 터진 눈으로 엉망이 된 가게를 바라봤습니다. 깨진 그릇들과 쏟아진 음식들, 부서진 가구들이 처참했어요. 그리고 울고 있는 수영을 번갈아 보며 더 이상 숨어 지낼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미안해, 나 때문에 겪는 일이야. 태욱이 수영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어요. 내가 진짜 정체를 숨기고 있어서 이런 일이. 무슨 소리야? 수영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도망은 안 가. 태욱의 목소리에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이제 진짜 끝을 보자. 다시는 누가 당신을 건드리게 하지 않을 거야. 수영을 먼저 집으로 보낸 태욱은 가게 한복판에 혼자 앉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수표들을 하나하나 주워서 구겨쥐었어요. 서늘한 살기를 띤 눈으로 어딘가를 응시하며 무언가를 결심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태욱은 가게 주방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 뒤편 타일 밑바닥에 숨겨두었던 구형 폴더폰을 꺼냈어요. 1년 넘게 꺼놓았던 전원을 켜자 즉시 위치 추적 신호가 전송되었습니다. 화면에는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 알림이 쏟아졌어요. 태욱이 망설임 없이 저장된 번호를 눌렀습니다. 벨이 한 번도 채 울리기 전에 전화가 연결되었어요. 박 실장, 나다. 태욱이 1년 만에 내는 냉정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내 위치 파악됐겠지. 이사님, 어디 계셨습니까? 박 실장의 놀란 목소리가 핸드폰 너머로 들렸어요. 회장님께서 얼마나 찾으셨는지. 그만, 지금 그런 얘기 들을 기분 아니야. 태욱이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형한테 전해. 태욱의 목소리에 지금까지 숨겨왔던 위험이 되살아났어요. 경영권 포기 각서 쓸 테니까 내일 아침 당장 가용 인력 전부 보내라고. 복귀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박 실장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조건이 있어. 태욱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아내를 건드린 놈들을 완전히 박살내야 해. 법적으로든 사업적으로든 영원히 재기 불가능하게 만들라고. 박 실장이 즉시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전화를 받은 KG그룹 본사는 순식간에 비상사태 체제로 돌입했습니다. 밤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임원들이 긴급 소집되었어요. 막내가 드디어 나타났다. 회장이 회의실에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1년 넘게 기다린 보람이 있군. 즉시 서울 지원팀을 파견하라. 회장이 비서실장에게 명령했습니다. 경호 인력, 법무팀, 언론 대응팀 모두 출동시켜. 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30분 안에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민석은 철거 용역 20여 명과 중장비를 대동하고 가게 앞에 나타났습니다. 확성기를 들고 소란스럽게 철거 시작을 알렸어요. 시간 다 됐다. 민석이 우쭐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당장 나와서 짐 빼. 지연도 비싼 선글라스를 쓰고 나타났어요. 여보, 빨리 밀어버리자. 나 카페 인테리어 업체랑 약속 있다고. 지연이 조급하게 재촉했습니다. 민석이 우쭐해하며 용역들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수영이 가게 문 앞을 막아서며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안 나가요. 절대 안 나가. 이 가게는 제 인생이에요. 용역들이 그녀를 강제로 끌어내려 했습니다. 민석은 뒷짐을 지고 즐겁다는 듯 웃고 있었어요. 그때 시장 입구 큰 도로변에서부터 묵직하고 웅장한 엔진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지면이 울릴 정도로 강력한 소리였어요. 경찰이 나타나 일반 차량들의 통행을 완전히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뭐지? 무슨 일이야? 민석과 용역들이 소란스러운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로 끝에서부터 검은색 벤츠 S클래스 리무진들이 줄지어 나타났어요. 50여 대의 최고급 차량들이 완벽한 대여를 이루며 들어왔습니다. 가게 앞 대로를 완전히 봉쇄해 버렸어요. 와, 뭐야 저거? 영화 찍나? 구경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용역들이 작업을 멈추고 멈칫했어요. 민석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량에서 수백 명의 검은 정장 경호원들이 일제히 하차했습니다. 모두 선글라스를 끼고 이어폰을 착용한 전문 경호원들이었어요. 군사작전처럼 정확하고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순식간에 민석 일당과 구경꾼들을 포위했어요. 경호원들이 홍해가 갈라지듯 완벽한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그 사이로 태욱이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어제까지의 배달 기사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평상복 차림이었어요. 이사님 모시러 왔습니다. 경호원 수백 명이 동시에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광경이 압도적이고 장관이었어요. 구경꾼들이 입을 벌리고 바라봤습니다. 와, 완전 영화 같다. 선두 차량에서 내린 박 실장이 태욱에게 다가갔습니다. 최고급 맞춤 슈트가 담긴 옷걸이와 구두 상자를 정중히 건넸어요. 이사님, 옷을 갈아입으시겠습니까? 태욱이 고개를 끄덕이며 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몇 분 후 태욱이 차에서 나왔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최고급 맞춤 슈트를 완벽하게 소화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재벌가 후계자다운 기품이 흘러넘쳤어요. 카리스마 있고 냉정한 표정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멍하니 서 있는 민석에게 박 실장이 성큼 다가갔습니다. KG그룹 강태욱 이사님이시다. 박 실장이 위압적인 목소리로 호통쳤어요. 감히 예의도 안 차려? 경호원 2명이 민석을 강제로 무릎 꿇렸습니다. 이게 무슨... 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KG그룹이라고? 상황 파악이 조금씩 되기 시작했어요. 지연은 이미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치고 있었습니다. 태욱은 완벽한 재벌 3세의 모습으로 민석을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민석이 어제 던졌던 수표들을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그 100배 액수가 적힌 수표 뭉치를 민석의 얼굴에 던져버렸어요. 거지들은 돈이 좋다면서? 건물은 시세의 3배로 매입했다. 태욱이 냉정하게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너희는 오늘부로 사회에서 영원히 매장될 거야. 내 아내를 건드린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어. 뒤이어 태욱의 전담 법무팀이 서류 가방을 들고 등장했습니다. 민석에게 두꺼운 고소장 뭉치를 내밀었어요. 불법 철거 시도, 폭행상해, 공갈 협박, 탈세 혐의입니다. 수석 변호사가 차갑게 나열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경영진들 배임 혐의도 추가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검찰과 국세청에도 신고 완료했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민석의 처형장이 되었어요. 용역들도 모두 경찰에 연행되고 있었습니다. 수영은 이 모든 상황을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어제까지 자신과 함께 떡볶이를 만들던 남자가 맞나 싶었어요. 거대한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태욱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무서우면서도 든든했어요. 태욱이 수영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수영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두려움과 배신감,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우리 남편이에요? 한 달 후 KG그룹 법무팀의 총공세로 민석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회사는 공중분해되었고 모든 재산이 압류당했어요.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이게 말이 되냐? 민석이 절망하며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지연은 민석이 빈털터리가 되자마자 바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어. 지연이 법정에서 울부짖으며 말했어요. 위자료 10억은 받아야겠어. 위자료 청구와 함께 민석을 철저히 버렸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민석이 무릎을 꿇고 사정했지만 지연은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당신 같은 거지랑은 1초도 더 살 수 없어. 내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알아? 지연이 차갑게 말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민석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어요.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을 끊었고 직장 동료들도 피했습니다. 모든 게 다 끝났어. 민석이 빈 아파트에 혼자 앉아 중얼거렸어요. 곧 이 아파트도 경매로 넘어갈 예정이었습니다. 한편 수영은 태욱의 정체를 알고 난 후 며칠 동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배신감과 두려움,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왜 말 안 했어? 수영이 태욱과 마주 앉아 조용히 물었습니다. 1년 넘게 속이고 산 거야? 말할 수 없었어. 태욱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당신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 돈이 아니라 강태욱이라는 사람 자체를 말이야. 태욱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도 부부인데 이렇게까지 숨길 필요가 있었어?
수영이 서운함을 드러내며 말했어요. 나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그게 아니야, 정말. 태욱이 간절하게 해명했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알면 당신을 이용하려고 할 거야. 태욱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략 결혼을 강요하거나 돈 때문에 접근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생했거든. 당신만큼은 진짜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서. 태욱이 매일 밤 집 앞에서 기다리며 사죄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는 속이지 않을게. 태욱이 꽃다발을 들고 무릎을 꿇으며 말했어요. 결국 수영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지? 수영이 조건을 걸며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앞으로는 모든 걸 말할게. 태욱이 안도하며 약속했어요. 우리 다시 시작하자. 두 사람은 서로를 다시 품에 안았습니다. 태욱은 그룹 복귀를 완전히 거절했어요. 형들과 만나서 공식적으로 경영권 포기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정말 후회 안 할 거야? 큰형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내 선택이야. 지분과 경영권을 모두 형들에게 양도하는 대신 개인 자산은 유지했습니다. 수영을 평생 지킬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이었어요. 이제 정말 자유야. 태욱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회사 걱정 없이 당신하고만 살 수 있어. 두 사람은 철거 위기를 겪었던 바로 그 자리에 새 레스토랑을 열기로 했습니다. 낡은 분식집을 완전히 철거하고 수영의 이름을 딴 고급 퓨전 레스토랑으로 새로 지었어요. 수영 레스토랑이라니 부끄러워 죽겠다. 수영이 간판을 보며 얼굴을 붉혔어요. 건물 전체를 매입해서 3층짜리 레스토랑으로 만들었습니다. 1층은 캐주얼 다이닝, 2층은 파인 다이닝, 3층은 VIP룸으로 구성했어요. 인테리어는 모던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으로 꾸몄습니다. 와, 정말 멋있다. 오픈식 날 정재계 인사들과 유명인들의 화환이 줄을 이었습니다. 언론사에서도 취재진을 보내왔어요. 하지만 태욱은 특별한 사람들을 VIP석에 초대했습니다. 동네 시장 상인들과 떡볶이집 단골 손님들이었어요. 이분들이 진짜 고마운 분들이에요. 태욱이 상인들에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어려울 때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감격해하며 축하해 주었어요. 이런 좋은 곳에 초대해 주다니. 우리 수영이가 정말 대단해졌네. 시장 떡볶이 아줌마가 수영을 껴안으며 말했어요. 처음 왔을 때는 그렇게 힘들어 보이더니 지금은 완전 달라졌어. 수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습니다. 파티가 한창일 때 태욱이 수영을 조용한 곳으로 불렀어요. 선물이 있어. 태욱이 예쁘게 포장된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수영이 설레는 마음으로 상자를 열어봤어요. 혹시 벤츠 열쇠? 하지만 안에는 벤츠차 키가 아니었습니다. 헤라클레스 체육관 평생 회원권 2장이 들어있었어요. 이게 뭐야? 수영이 어이없어 하며 물었습니다. 또 그 냄새나는 곳을 가라고? 거기가 우리 시작이잖아. 태욱이 장난스럽게 윙크했어요. 초심 잃지 말자는 뜻이야. 부자 됐다고 교만해지면 안 되거든. 수영이 그런 태욱의 등짝을 시원하게 때렸습니다. 정말 못 말려. 수영이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래, 우리 초심 잃지 말자. 가끔 운동도 하고. 파티가 끝난 늦은 밤, 레스토랑 유리창 너머로 수상한 그림자가 어른거렸어요. 노숙자 같은 몰골을 한 민석이 몰래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이를 갈았어요. 저런 놈들이. 경호원이 바로 달려와 민석을 제지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죄송합니다. 그냥. 민석이 초라한 모습으로 도망갔어요.
수영이 그 모습을 목격했지만 더 이상 감정의 동요가 없었습니다. 불쌍하긴 하지만 자업자득이야. 수영이 무심한 눈빛으로 블라인드를 내려버렸습니다. 과거는 과거야. 이제 정말로 민석과의 인연이 끝났다고 느꼈어요. 앞만 보고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태욱이 수영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최고급 오픈카가 레스토랑 앞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와, 진짜 멋있다. 수영이 감탄하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밤바람을 맞으며 한강변을 천천히 드라이브했어요. 기분 어때? 태욱이 운전하면서 물었습니다. 최고야. 수영이 바람을 맞으며 대답했어요. 이런 게 꿈만 같아. 도시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태욱이 수영의 손을 꽉 잡고 말했어요. 당신 덕분에 진짜 내 인생을 찾았어.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진짜 사랑을 알게 됐거든. 태욱이 수영의 손등에 부드럽게 키스했습니다. 나도 고마워. 수영이 감동하며 대답했어요. 차는 벤츠가 좋고 남편은 강태욱이 최고야. 두 사람이 함께 웃으며 말했습니다. 차는 계속해서 반짝이는 도심 속을 달려갔어요.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자. 태욱이 약속하듯 말했습니다. 힘든 일 있어도 우리 함께 이겨내자. 당연하지. 우리 영원히 함께야. 수영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시원한 밤 공기에 퍼져나갔습니다. 진짜 사랑을 찾은 그들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이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행복한 미래만 남아 있었어요. 챕터 8 진짜 벤츠와 새로운 출발. 한 달 후 K지그룹 법무팀의 총공세로 민석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회사는 공중분해되었고 모든 재산이 압류당했어요.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이게 말이 되냐? 민석이 절망하며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지연은 민석이 빈털터리가 되자마자 바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어. 지연이 법정에서 울부짖으며 말했어요. 위자료 10억은 받아야겠어. 위자료 청구와 함께 민석을 철저히 버렸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민석이 무릎을 꿇고 사정했지만 지연은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당신 같은 거지랑은 1초도 더 살 수 없어. 내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알아? 지연이 차갑게 말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민석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어요.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을 끊었고 직장 동료들도 피했습니다. 모든 게 다 끝났어. 민석이 빈 아파트에 혼자 앉아 중얼거렸어요. 곧 이 아파트도 경매로 넘어갈 예정이었습니다. 한편 수영은 태욱의 정체를 알고 난 후 며칠 동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배신감과 두려움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왜 말 안 했어? 수영이 태욱과 마주 앉아 조용히 물었습니다. 1년 넘게 속이고 산 거야? 말할 수 없었어. 태욱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당신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 돈이 아니라 강태욱이라는 사람 자체를 말이야. 태욱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도 부부인데 이렇게까지 숨길 필요가 있었어? 수영이 서운함을 드러내며 말했어요. 나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그게 아니야, 정말. 태욱이 간절하게 해명했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알면 당신을 이용하려고 할 거야. 태욱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략 결혼을 강요하거나 돈 때문에 접근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생했거든. 당신만큼은 진짜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서. 태욱이 매일 밤 집 앞에서 기다리며 사죄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는 속이지 않을게. 태욱이 꽃다발을 들고 무릎을 꿇으며 말했어요. 결국 수영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지? 수영이 조건을 걸며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앞으로는 모든 걸 말할게. 태욱이 안도하며 약속했어요. 우리 다시 시작하자. 두 사람은 서로를 다시 품에 안았습니다. 태욱은 그룹 복귀를 완전히 거절했어요. 형들과 만나서 공식적으로 경영권 포기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정말 후회 안 할 거야? 큰형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내 선택이야. 지분과 경영권을 모두 형들에게 양도하는 대신 개인 자산은 유지했습니다. 수영을 평생 지킬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이었어요. 이제 정말 자유야. 태욱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회사 걱정 없이 당신하고만 살 수 있어. 두 사람은 철거 위기를 겪었던 바로 그 자리에 새 레스토랑을 열기로 했습니다. 낡은 분식집을 완전히 철거하고 수영의 이름을 딴 고급 퓨전 레스토랑으로 새로 지었어요. 수영 레스토랑이라니 부끄러워 죽겠다. 수영이 간판을 보며 얼굴을 붉혔어요. 건물 전체를 매입해서 3층짜리 레스토랑으로 만들었습니다. 1층은 캐주얼 다이닝, 2층은 파인 다이닝, 3층은 VIP룸으로 구성했어요. 인테리어는 모던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으로 꾸몄습니다. 와, 정말 멋있다. 오픈식 날 정재계 인사들과 유명인들의 화환이 줄을 이었습니다. 언론사에서도 취재진을 보내왔어요. 하지만 태욱은 특별한 사람들을 VIP석에 초대했습니다. 동네 시장 상인들과 떡볶이집 단골 손님들이었어요. 이분들이 진짜 고마운 분들이에요. 태욱이 상인들에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어려울 때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감격해하며 축하해 주었어요. 이런 좋은 곳에 초대해 주다니. 우리 수영이가 정말 대단해졌네. 시장 떡볶이 아줌마가 수영을 껴안으며 말했어요. 처음 왔을 때는 그렇게 힘들어 보이더니 지금은 완전 달라졌어. 수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습니다. 파티가 한창일 때 태욱이 수영을 조용한 곳으로 불렀어요. 선물이 있어. 태욱이 예쁘게 포장된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수영이 설레는 마음으로 상자를 열어봤어요. 혹시 벤츠 열쇠? 하지만 안에는 벤츠차 키가 아니었습니다. 헤라클레스 체육관 평생 회원권 2장이 들어있었어요. 이게 뭐야? 수영이 어이없어 하며 물었습니다. 또 그 냄새나는 곳을 가라고? 거기가 우리 시작이잖아. 태욱이 장난스럽게 윙크했어요. 초심 잃지 말자는 뜻이야. 부자 됐다고 교만해지면 안 되거든. 수영이 그런 태욱의 등짝을 시원하게 때렸습니다. 정말 못 말려. 수영이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래, 우리 초심 잃지 말자. 가끔 운동도 하고. 파티가 끝난 늦은 밤, 레스토랑 유리창 너머로 수상한 그림자가 어른거렸어요. 노숙자 같은 몰골을 한 민석이 몰래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이를 갈았어요. 저런 놈들이. 경호원이 바로 달려와 민석을 제지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죄송합니다. 그냥. 민석이 초라한 모습으로 도망갔어요. 수영이 그 모습을 목격했지만 더 이상 감정의 동요가 없었습니다. 불쌍하긴 하지만 자업자득이야. 수영이 무심한 눈빛으로 블라인드를 내려버렸습니다. 과거는 과거야. 이제 정말로 민석과의 인연이 끝났다고 느꼈어요. 앞만 보고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태욱이 수영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최고급 오픈카가 레스토랑 앞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와, 진짜 멋있다. 수영이 감탄하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밤바람을 맞으며 한강변을 천천히 드라이브했어요. 기분 어때? 태욱이 운전하면서 물었습니다. 최고야. 수영이 바람을 맞으며 대답했어요. 이런 게 꿈만 같아. 도시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태욱이 수영의 손을 꽉 잡고 말했어요. 당신 덕분에 진짜 내 인생을 찾았어.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진짜 사랑을 알게 됐거든. 태욱이 수영의 손등에 부드럽게 키스했습니다. 나도 고마워. 수영이 감동하며 대답했어요. 차는 벤츠가 좋고 남편은 강태욱이 최고야. 두 사람이 함께 웃으며 말했습니다. 차는 계속해서 반짝이는 도심 속을 달려갔어요.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자. 태욱이 약속하듯 말했습니다. 힘든 일 있어도 우리 함께 이겨내자. 당연하지. 우리 영원히 함께야. 수영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시원한 밤 공기에 퍼져나갔습니다. 진짜 사랑을 찾은 그들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이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행복한 미래만 남아 있었어요. 한수영과 강태욱의 이야기가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40세에 모든 것을 잃었던 수영이 진정한 사랑과 성공을 찾기까지의 여정이었어요. 민석에게 버림받은 절망의 순간부터 태욱과의 운명적 만남, 그리고 밑바닥에서 시작한 떡볶이 가게의 성공까지 때로는 눈물 짓고 때로는 웃으며 함께해온 시간들이 소중했습니다. 진짜 사랑은 겉모습이나 재산이 아니라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두 사람이 보여주었어요. 수영은 가난한 배달기사 태욱을 사랑했고 태욱은 밑바닥까지 떨어진 수영을 진심으로 아꼈죠. 인생의 시계는 40세에 멈추지 않습니다.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수영과 태욱처럼 서로를 믿고 지켜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